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우리 밥상의 근간, 쌀입니다. 네, 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쌀 산업의 그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농민들은 생산비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왜 쌀 농사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네, 그게요. 정부 정책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쌀 생산비, 정부 수매 가격, 농가 소득, 그리고 정부의 양국 방출 정책 관련 연구 보고서랑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데이터 너머에 있는 농가 현실, 특히 그 수확기 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걸 유발하는 유통 구조, 그리고 이게 농가 소득 손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분석하고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그리고 소비자 물가 관리, 또 정부 재정 건전성. 이게 때로는 서로 좀 충돌하는 목표들이거든요. 아, 그쵸.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니까요. 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특히 계속 오르는 쌀 생산 비용, 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가격,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는 정부의 공공비축 제도나 양국 방출 정책. 이게 다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유통구조랑 농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농가의 현실부터 좀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로 10회당, 그러니까 약 300평당 논벼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맞아요. 2015년에 한 69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88만 원을 넘어서 이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근데 단순히 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농촌 인력 구조의 변화가 커요. 아, 고령화 문제요? 네, 고령화가 심화되고 또 일손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직접 노동비 부담이 늘었고요. 또 농사일을 안에 맡기는 경우, 그러니까 위탁 영농비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 위탁 영농비. 네, 실제로 2024년 직접 생산비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이 위탁 영농비 증가 때문이었어요. 전년 대비 한 4.7% 정도 상승했거든요. 꽤 많이 올랐네요. 네, 특히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 고령 농가일수록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인건비 말고 또 다른 주요 상승 요인은 뭘까요? 그 영농 자재비 쪽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농 자재비 상승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그 요수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있었죠. 네, 그런 국제 공급망 불안정 사태 때문에 비료값이 그때 무려 71.4%나 폭등했던 적이 있었죠. 와, 70%요? 네, 엄청났죠. 그 이후로도 이게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고요. 2024년에도 보면 종료비가 한 12%, 농약비가 8% 넘게 오르는 등 자재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 거기에다가 설마 또 기후변화 영향까지 있는 건가요? 네, 기후변화는 이제 농업에서는 상수라고 봐야죠.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작황 불안정을 가져오고요. 그렇죠. 또 병충해 발생 빈도를 높여서 농약 사용을 늘리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나 품질이 떨어질 위험도 커지는데 동시에 방제 비용, 그러니까 농약값 부담까지 늘어나는 뭐랄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아, 이중고네요, 정말. 네, 이것도 생산비를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됩니다. 생산비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정작 농민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그럼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생산비 상승은 농가 순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데이터를 쭉 따라가 보면요. 농가 순수익률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널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널뛰기요? 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21.2%까지 뚝 떨어졌고요. 2021년에는 38.8%로 최고치를 찍기도 했지만 이건 정말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아, 일시적이었군요. 네,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생산비는 7~9%나 올랐는데 산지쌀 값은 오히려 12.9%나 폭락하면서 순수익의 전년 대비 무려 36.8%나 급감했죠. 36.8%요?
와, 거의 40% 가까이 줄었네요. 네, 엄청난 감소폭이죠. 그리고 2024년 예상 순수익률은 23.5%로 이게 2016년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직불금 같은 정책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 활동 자체의 경제성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순수익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의 농사를 위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는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건 결국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농가 현실 속에서 정부의 역할, 특히 쌀 가격과 수급에 개입하는 방식이 중요할 텐데요. 2005년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게 기존 추국수매제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공비축제는 기본적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일정 물량의 쌀을 정부가 비축을 하되 가격 결정은 시장 원리를 좀 따르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아, 시장 원리요? 네. 그러니까 예전 추국수매제처럼 정부가 미리 가격을 딱 정해서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고요. 수확기,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죠. 이 기간 동안에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평균 가격 기준. 네, 자료에 나온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벼 40kg 1등급 기준으로 정부 매입 가격을 보면 해마다 등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2016년에는 4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에는 75,000원까지 올랐고 그 이후로는 다시 6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에 연동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농가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고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공공비축제도의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안정화가 목표 중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 가격 등락에 따라서 정부 매입 가격도 크게 흔들리니까 농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아, 예측이 어려워진다. 네,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이었죠. 그때 쌀값이 전년 대비 15%나 폭락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 기준으로 정해진 최종 매입 가격이 너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했던 우선 지급금의 일부를 다시 반납받는 사상 초유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아, 돈을 다시 뱉어내야 했던 거군요, 농민들이. 그렇죠. 이게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시장 가격 연동이라는 수매 방식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게다가 쌀값이 낮을 때는 정부 매입 가격도 같이 낮아지니까 쌀이 막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좀 지지해주는 효과도 약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정부가 시장 가격에 연동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혹은 매입량 자체를 줄여버리면 가격 하락을 막는 어떤 완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비판이죠. 그러고 보니 2023년에 큰 논란이 됐던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런 배경이랑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쌀 매입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라고 했던 시도였는데 이게 결국 현행 제도로는 농가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 시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해서 가격 안정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네. 반면에 정부는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또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아, 재정 부담하고 과잉 생산 우려. 네. 이게 결국 농가소득 보장하고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아주 깊은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농가 생산비는 인건비,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나 자재비,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쌀 매입 가격은 오직 쌀 시장 가격에만 연동된다는 점이에요.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괴리가 농가 소득 불안정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쭉 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벼 매입 가격 변동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따로 논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6.4% 2018년, 10.9% 2019년 이렇게 크게 올랐던 시기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했던 2022년에도 벼 매입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생산비 상승 압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2016년 같은 경우는 쌀값은 15%나 폭락했는데 최저임금은 7.9% 오르고 이러면 농가는 정말 생산비하고 판매 가격 양쪽에서 압박받는 최악의 상황이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매입 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는 농가의 실제 구입 비용 변화를 더 잘 나타내는 지표, 예를 들면 농가 구입 가격 지수, API 같은 걸 연동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아, API요? 네. 현행 방식은 농업 생산의 어떤 특수성, 다시 말해 생산비 구조하고 최종 생산물 가격 결정 메커니즘 사이의 이런 불일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부의 양국 방출과 유통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쌀을 사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비축된 쌀을 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방출을 하죠.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 예상치까지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쌀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내릴 때 혹은 명절 성수기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방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방출 가격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추세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정부의 양국 방출 과정이요. 구조적으로 특정 유통업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고 농민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아, 악순환 구조, 그게 핵심이군요. 네, 정부는 통상 공공비축미를 시장 가격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반대로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럼 이 가격 차이하고 방출량을 곱한 만큼 기본적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과 결과가 농민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건가요? 유통 과정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구조입니다. 첫째, 정부가 종종 햅쌀이 막 출하되기 시작하는 수확기, 그러니까 주로 10월에서 12월이죠. 이때 맞춰서 비축미를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방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 햅쌀 나올 때요? 네. 둘째, 이렇게 정부미가 시장에 풀리면 전체 쌀 공급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막 수확한 햅쌀 가격이 오르기 어렵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 가격이 눌리는군요. 네. 셋째, 일부 대형 유통업체나 아니면 쌀 가공업체들은 이렇게 저렴해진 정부미나 혹은 정부미 방출 영향으로 가격이 낮아진 시장에 쌀을 확보해서 이윤을 남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저가 매입 카르텔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야,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애써서 농사지어서 햅쌀을 딱 내놨는데 정부가 푼 쌀 때문에 죗값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또 정부 수매 물량 말고 시장에 팔아야 하는 벼는 더 헐값에 넘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정말.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는 이런 구조가 정부 재정 손실, 소아토키 쌀값 하락, 농민 소득 감소, 특정 유통업자 이익으로 딱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악순환의 골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양곡 방출 물량을 결정하거나 가격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관리 과정의 투명성이 만약 부족하다면 소위 농피아라고 불리는 유통 관련 이익 집단들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여지가 생긴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합니다. 아, 농피아 문제까지. 네. 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고 농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데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단순히 시장에 맡기거나 정부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새로운 가격 결정 모델하고 또 구조적인 개선 방안들을 함께 제안하고 있어요. 아, 가격 결정 모델이요? 네, 새로운 가격 결정 모델의 핵심 원칙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농가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자. 네, 생산비 보장. 둘째는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같은 외부 경제 지표하고 합리적으로 연동시키자. 연동? 셋째는 예측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 재정을 운용하자. 이 3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생산비 보장, 외부 지표 연동, 재정 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제안하고 있죠? 생산비, 물가, 최저임금 연동형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네. 우선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 논비어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기준 가격을 설정합니다. 네. 여기에 2가지 변동 요인을 가중치를 둬서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는 물가 변동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대신에 농가 지출 구조를 더 잘 반영하는 농가 구입가격 지수 FPI를 활용하자는 거고요. 아, FPI 활용? 다른 하나는 노동비 변동분인데 이건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되 농가 노동비하고 위탁 영농비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어떤 계수를 적용해서 반영하자는 겁니다. 아, 비중까지 고려해서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요즘 기후변화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한 어떤 수확량 감소라든가 추가 생산비 증가를 좀 보정해주는 일종의 기후변화 보정치 같은 걸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럼 그렇게 산정된 생산비 보장 가격하고 실제 수확기의 시장 가격을 예를 들어 80%대 20% 이런 식으로 특정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최종 매입 가격을 결정하자는 아이디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생산비 상승분을 정부 매입 가격에 실질적으로 좀 반영해서 농가 순수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둘째는 동시에 시장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농가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 예를 들면 아까 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을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네, 그 환수 사태는 정말 네, 또한 가격 결정 방식이 좀 예측 가능해지면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가격 결정 방식 개선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근본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가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쌀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가루쌀이나 콩, 밀 같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 작물 전환유도? 둘째는 유통구조 자체를 좀 효율화하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라고 하죠. 이걸 좀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해서 스마트 APC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네, 유통 효율화. 셋째는 쌀 소비 자체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좋은 사업 같아요. 네,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이걸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던데요. 네,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기적 1, 2년으로는 당장 문제가 되는 정부 양곡 방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통이력제 도입 같은 걸 통해서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요. 특히 햅쌀 출하 시기하고 맞물리는 방출은 좀 피하는 식으로 수확기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걸 우선순위로 둡니다. 네, 단기 대책. 중기적 3, 5년으로는 앞서 논의된 생산비 연동형 가격 결정 모델을 포함해서 공공비축제도 자체를 좀 개편하고 지역농협 등이 운영하는 미국 종합처리장, RPC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타작물 재배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하고요. 중기 개편. 장기적 5년 이상으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쌀 수급관리위원회 같은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같은 직접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이나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를 넘어서 정부 재정 부담은 좀 줄이면서 유통 과정의 비효율이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농민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쌀값이라는 그 단편적인 지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생산비 구조,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 정부 정책의 어떤 명암, 그리고 특히 오늘 좀 주목했던 유통구조의 문제까지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서 현재 농가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쌀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 그러니까 생산비 상승과 소득 불안정, 현행 공공비축제도의 한계, 그리고 특히 정부의 양곡 방출 정책이 어떻게 특정 유통주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 농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악순환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농가 소득 안정, 정부 재정 건전성, 소비자 물가 관리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식량 생산이라는 활동이 임금이나 물가 같은 일반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같은 아주 거대한 흐름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그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충분할까요? 오늘 제시된 여러 방안 외에도 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면서 특히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농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창의적인 해법은 없을지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